자, 참고해 보면 143쪽이에요. 뭐 권리의 주체다, 사람의 능력이다 이런 파트 나오는데 여기가 시험 범위는 아니기 때문에 이 다음에 여기가 출제는 안 되지만 가끔가다 쓰는 용어예요. 항상 민법에서 한자 용어죠. 권리의 주체. 뭐 주체라는 말을 한자 쓰면 주체. 뭐 주인이 되는 뜻인데 남에게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아무나 권리 갈 수가 없어요. 뭐 재산적 권리건, 뭐 아까 말했던 뭐 가족적 권리건, 신분적 권리건 권리의 주체가 돼야지만 남한테 권리를 가질 수 있는데 권리의 주체되는 것은 사람만이 권리의 주체가 돼요. 사람이 아닌 것은 권리의 주체될 수가 없다 그래요. 그럼 사람이 누구냐? 법학에서는 사람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어떻게 나눌까요? 남자, 여자 아니에요. 우리 같은 사람을, 인간을 자연인이라 불러, 자연인. 또 하나의 사람이 있어요. 또 하나의 사람이. 일정한 단체지만 법인 등기를 내버린 법인이라는 사람이 돼. 일단 단체도 법인 등기라는 법인이라는 사람이 된다. 그러면 뭐 쉽게 하면 토지건 건물이건 오래된 자연인과 법인만 가질 수 있는 거지. 자연인과 법인이 아니라면 등기소가도 등기를 못 낸다는 거죠. 등기를 내야지 소금 취득하잖아요. 뭐 쉽게 생각해보는 거예요. 자연인과 법인 이 두 사람만이 남한테 권리 갈 수 있기 때문에 뭐 소유권이건 전세권이건 저당권이건 채권이건 물권이거나 모든 권리는 자연인과 법인이 아니면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이 두 사람만 사람이라 불러. 또 민법에서 이 사람을 인격이라 불러. 인격. 이 인격이란 말이 법학에서 나오는 용어지 이게 도덕적 용어가 아니에요. 인격자만이 인격이 있는 사람, 인격자만이 남한테 권리면 갈 수 있다 그래요. 근데 우리 딱 두 명, 자연인과 법인인데 이 자연인은 언제부터 사람이 되는 거냐도 중요해요. 그러면 사람으로 따지면 출생부터 사망까지만 사람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 태어나지 않은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 같은 애들은 사람이 아니지. 법학적으로 볼 때는 아직 출생하지 않았잖아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를 약물 주사나서 걔를 낙태를 시켜버리면 낙태죄는 될지언정 살인죄는 아니잖아 이렇게요. 근데 이미 난 애를 이미 엄마 뱃에 나왔어요. 난 애를 누가 약물 주사해서 사망시켜버린 건 살인죄가 되는 거지. 그렇잖아. 예를 들면 사람이 되는 시점도 참 중요한 거야. 출생과 사망까지만 사람이야. 이 사이에 있는 사람만 남한테 가질 수 있다는 거. 재산이건 예를 들면 인격이건 우리가 인격이라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초상권, 인신의 자유권, 신체의 자유권, 내 명예권 이런 것들은 살아있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거야. 형법이건 민법이건. 그럼 사람이 언제 출생해 사람이 되는 거야. 시점이야. 시험 문제는 아니지만 언제 사람이 되는 시점이 출생부터 사람이 되는 시점이야. 아직 출생이 안 됐다면 사람은 아니야. 그렇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재산을 우리가 말하는 권리를 못 갖는 게 원칙이야. 응? 그럼 언제 출생이 되는 겁니까?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또 여러 가지 견해가 있어요. 일부 노출설. 엄마 뱃속에서 발가락 하나 더 나오면 사람이 되는 거다. 일부 노출설. 아니다. 전부 노출설. 전부가 나왔을 때 출생이 되는 거다. 그때 사람이다. 아니다. 나왔지만 독립호흡설. 내가 응애에게 울음을 터뜨리면 자기 허파로 숨을 쉴 수 있을 때부터 사람이다.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시점에 놓고 애를 사망시켰는데 만약에 독립호흡설을 택했다면 막 출생 중의 아이를 사망시켰다. 그럼 낙태죄는 될지언정 살인죄는 아니잖아. 근데 일부 노출을 택하면요. 엄마 뱃속에 하나라도 발가락 하나 나왔는데 약물 주사해서 사망시켰다면 그건 살인죄가 되는 거지. 사람들의 시점도 중요해요. 근데 우리 민법은 전부 노출설이 원칙이에요. 뱃속에서 일단 전부가 나왔을 때부터 사람이다 많이 얘기해요. 형사적으로는 그런 문제 생길 수 있고요. 민사적으로도 그런 문제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민사적으로도. 자 보세요. 상속이라는 게 있잖아. 상속. 자, 애 난다 그래서 직장 연락이 갔어요. 그 애 아빠 될 사람이 애 난다 그래서 병원으로 직장 근무하다가 병원을 막 급하게 오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했어요. 그럼 이제 이 사람이 아빠 될 사람이 사망한 시점과 얘가 출산한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럼 만약에 시간적으로 볼 때 애 아빠 될 사람이 사망한 시간은 13시 15분. 여러분들 항상 이렇게 현장에 오면 항상 기록을 해요. 13시 15분. 내가 출산한 시간은 2시 15분이야. 그러면 이 사람이 사망할 때는 얘는 아직 출생이 안 됐잖아.
그러니까 원칙 따지면요. 얘는 상속권이 없는 거지. 근데 얘가 11시 15분에 태어났는데 오다가 사망한 시간은 12시야. 애 아빠 될 사람 죽은 시간이 30분 늦어. 그럼 30분이지만 얘는 사람이니까 상속이 있는 거지, 그 사이에. 예를 들면 그런 문제도 걸리는 거예요. 이 시점도. 사망의 사망. 사망도 언제가 사망이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어요. 자, 우리 민법은 일반적으로 뭘 택하냐 그러면 맥박 정지설이에요. 사실 맥박이 끊어지는 게 사망이다. 이게 이제 우리가 택하고 있는 대법원 견해인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의료계에서는 굉장히 문제 삼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린 다 범법행위 저지른 거야. 살아있는 사람을 누구도 다른 사람 때문에 신체 이식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보통 의학계에서는 뇌사설을 택하고 있거든요. 내가 사망하면 호흡은 하더라도 그 식물인간이야 부르잖아. 그러면 어떤 동의하에 뭐 이렇게 뭐 각막 이식이니 뭐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맥박은 뛰고 있단 말이야. 그럼 만약에 맥박이 정지됐을 때 사람이 사망한 시점이다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을 누구도 남을 위해서 신체 이식하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뇌사설이 내가 죽으면 사망한 것이냐, 호흡이 먼저 사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거. 언제까지. 이런 것들이 다 논의되는 건데,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야, 여기가. 어쨌든, 출자 사망까지가 있어야지만 권리를 가질 수 있어요. 법인은 뭐 등기서 법인, 등기가 나는 거죠. 법인 등기 났을 때가 출생하는 거고, 법인 사망하는 것은 해산 등기라 불러요. 해산 등기 날 때까지는 남한테 권리를 가질 수 있어요. 여기 이제 사람, 자연인, 법인. 자, 그런데 사람의 능력이라 불러요. 뭐 심각한 얘기 아니에요. 아직 우리 본론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그렇지만 좀 한두 가지 보는 거야. 사람의 능력이 있느냐. 요즘 이런 말들이 다 법률 용어예요. 야, 요즘 뭐 TV 보다 보면 뭐 능력자야. 능력자네. 그 능력이란 말이 민법 나온 용어예요. 야, 무능력자야? 이런 말 많이 썼어요. 무능력자야. 야, 돈 좀 빌려줘. 야, 말하지 마. 나 무능력자. 만원한테 눈치 보고 하루에 10,000원씩 받았어. 능력자다? 무능력자다. 이런 용어 법률 용어인데, 사람의 능력에는, 물론 다 일본식 한자 용어지만, 법학의 사람의 능력은 세 가지가 있어요. 사람은 이 권리 능력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학문적인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무슨 뭐 실생활 할 때 이런 말 몰라도 다 우리 사회생활 때 아무 불편함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거를 학문적으로 구성해 보는 거야. 사람 능력에 권리 능력이라는 것이 있고 의사 능력이라는 것이 있어. 의사 능력. 또 하나는 행위 능력이라는 게 있어. 능력은 세 가지가 있어요.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 권리 능력 누가 권리 능력이 있는 것이냐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이 민법 3조의 정도예요. 3조예요. 우리 시험법은 아니지만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살아있는 동안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된다. 살아있는 사람만이 남한테 권리나 의무를 갈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은 아까 보면 출생부터 사망까지가 살아있는 사람. 살아있다면 권리는 다 있는 거야. 살아만 있다면. 그런데 살아있어야지만 이 권리 능력이라는 것은 남한테 권리나 의무를 갈 수 있는 자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뒤집어 얘기하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명의로 뭐 전답도 있고 뭐 집도 있고 부동산이 좀 있어요. 이것 때문에 형제에 싸움이 났어. 응? 저 마지는 살아생전에 재산을 많이 받았으니까 남은 상속 재산이야. 좀 동생들 양보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여러 번 싸움이 난 거야. 싸우는 과정 중에 이 토지는, 이 건물은, 이 재산은 돌아가신 아버지 재산이야. 아버지 땅이야. 그런 말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권리, 의무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죽은 사람은 소유권, 재산을 가질 수가 없어요. 용어는 그렇게 쓰지만 죽은 사람은 아무 권리가 없기 때문에 죽은 사람의 뭐 소유권이야. 죽은 사람의 재산이야. 그런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야. 사람은 살아있어야지만이 뭐든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죽은 사람, 돌아가신 분은요.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 아니면 뭐예요? 민법 사람이 아니면 다 물건이야 보면 돼요. 사람이 아니면 다 대상이 되는 물건이 되는 거야. 시체는 물건이에요. 물건이니까 대학병원 해부하라고 이렇게 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돌아가신 분은 법학적으로 볼 때 물건이에요, 물건. 동산이에요, 동산. 그러면 시체도, 돌아가신 분이 시체라 불러요. 돌아가신 분의 시체도 이제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체가 되지 못하면, 권리 가진 주체가 되지 못하면 권리 객체가 된다. 대상이 된다. 대상. 이 객체를 대상이라 불러요. 권리 대상이 되는 거야. 그러면 돌아가신 분도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 시체는 네 거다 내 거다. 그런 말 쓸 수 있어 없어요? 있는 거예요. 돌아가신 사람이 인격이 없는 거야. 물건이야. 이 시체 때문에도 쌈이 나요. 그럼 대법원까지 올라온 사건도 있어요. 네 거 내 거는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어 이게. 누가 제사 지내고 누가 모시고 등등 할 것이냐. 누가 장례 치를 것이냐. 이 쌈 났어요. 자, 이런 경우야. 나는 친자식이야. 친자식인데 우리 어머니랑 일찍 이혼하고 아버님 재혼을 하셨어. 일찍이. 옛날 얘기하는 거야. 재혼하셔서 뭐 사셔. 사는데 그 재혼하신 분의 자식은 없고 의붓자식이라 그러죠. 그 재혼한 분이 그 자식을 들고 들어와서 같이 수십 년 살았어 이렇게요. 돌아가셨다 연락이 온 거야. 나 친자식이야. 쫓아가서 장례 내가 치를 거야. 손대지 마. 내가 산소를 쓰든 화장하든 다 내가 결정한다. 거기서 뭐래? 야, 네가 친자식이라도 우리 재혼이 되면서 호적에 놔도 응? 자식으로 인정이 되는 거야. 우리가 장례 칠까? 쌈 났어요. 그 시체 소유권 누구한테 있는 거냐? 이러고 쌈 날 수 있는 거예요. 대상이 되니까 물건이 되니까 네 거 내 거에 대상이 돼서 쌈이 나는 거지. 이게 사람을 놓고 네 거에 내 거에 싸울 수는 없죠. 살아있는 사람을. 살아있는 사람한테 내 거야 이런 말 쓰면 큰일 나는 거예요. 법학적으로는. 살아있는 사람은 대상이 될 수가 없어. 네 거 내 거에 대상이 될 수가 없어. 응? 권리의 주체가 되는 사람은 대상이 될 수는 없고 뭐 되는 거야. 이렇게 물건이 되는 거지. 또. 자, 이 능력자만이 살아있는 사람만이 남한테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거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권리를 가질 자격이 없기 때문에 소유권이다, 재산권이다, 인격권이다, 가족권이다 이런 권자를 못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만 있으면 다 있는 거야 이건요. 그러면 살아있어. 여기 따져봤더니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야.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사망한 사람이야. 또는 가공인물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은 사람을 꾸며낸 가공인물이야. 꾸며낸 거예요. 허무인이에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야. 그럼 보세요. 법학적인 얘기를 하는 거야.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사망신고 안 했어. 호적에. 사망신고 안 하고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로 계약서를 써버렸어. 계약서 써버렸어요. 이게 여러 가지 그 세금이나 탈세 문제 때문에 이세 존재하지 않는 인물을 내세워서 계약을 맺은 거야. 우리 같은 자연인이야 그러기가 어렵지만 법인은 유령법인. 법인도 아닌 거야. 존재하지 않는 법인 명의로 뭐 계약서를 써버린 거야. 그러면 사람이 아니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계약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계약은. 사망자 명의로 체결한 계약. 존재하지 않는 가공인물 또는 존재하지 않는 법인 명의로 맺은 어떤 각종 계약들은 다 효력이 없는 거예요. 권력이 있어야지만 권력을 가질 수 있잖아. 권력이 있는 사람만이 남과 뭘 했을 때 법이 효과를 주는 거지. 권력이 없는 사람들이 했을 때는 권력 자체가 없기 때문에 아무 줄 수가 없잖아요. 권리 능력자만이 뭔가 남과 했을 때 뭔가 걸림을 갈 수 있기 때문에 뭐 효과를 주는 거지. 권력이 없다면 아무런 효과를 줄 수가 없어요. 그 계약은 다 효력 없는 걸 다 무효라 부르는 거예요. 아무 효력도 없는 계약이 돼버리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만이. 사람만 있으면 다 있어요. 이거 사람만 있으면 다 있는 거예요. 1살짜리 꼬마도 있고 돌아 직전이면 다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의사 능력이에요. 이걸 따져봤더니 없는 사람이더라. 이미 사망한 사람이더라. 뭐 출생도 안 한 아이들아. 출생도 안 한 아이를 미리 이름 지어놓고 개 이름 명의로 막 계약을 맺었어요. 이렇게.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미 효력이 없기 때문에 이건 논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이거는. 살아있더라. 권리력이 있다는 전제하에 다음을 따지라는 거지. 권리 능력자냐. 권리 없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냐를 따졌더니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래. 응? 이미 돌아가신 분이래. 또는 뭐 가공인물이래. 권력이 없잖아. 그럼 의사능력 따질 필요 없는 거야. 권력이 있더라. 있다면은 다음을 따지라는 거야. 그 권리 능력자에게는 과연 의사 능력이라는 게 있는가? 이 의사 능력은 자아 능력이라고 불러. 자아 능력. 다른 말로 사람들 변별력이라고 불러. 변별력. 살아있는 사람인데 사람이 말은 할 줄 알아 얘가. 말은 할 줄 알지만 지가 말하는 의미도 파악할 능력이 있는가? 내가 말하는 의미를 파악할 능력이 있다면 의사 능력이 있다 부르는 거고 말은 할 줄 알아도 지가 말하는 의미도 파악할 능력이 없어요. 그 의사 능력이 없는 의사 모능력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보세요. 보통 우리가 유아 이런 애들을 의사 모능력자라고 불러요. 보통 말은 할 줄 알아요. 5살짜리 꼬마인데 말 잘해. 아주 구구단도 다 외워요. 한글도 다 띄었어. 자, 어느 날 부모가 생일 선물 자전거 하나 네 거야 하고 사줬는데 오늘 자전거가 안 보여? 너 자전거 어쨌니? 이랬더니 얘 똑똑한 애야. 이틀 전에 슈퍼아저씨랑 교환계약 맺었대. 교환계약.
이 자전거 한 대랑 새우깡 두 봉지를 서로 맞바꾸기로 하자. 이게 계약이야, 이게. 서로 의사표시해서 합의돼서. 자전거 넘기고 새우깡 두 봉지 먹었대. 그러면 얘가 유아 5살짜리가 그 슈퍼아저씨랑 자전거 한 대랑 새우깡 두 봉지를 서로 바꾸기라는 이 교환 계약이 과연 유효냐, 무효를 노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민법에서는 자아 능력이 없는, 말은 할 줄 알아도 지가 말하는 의미도 판단 능력 없는 이런 사람들,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무효라는 거야. 아무 효력이 없다는 거야. 그 계약 자체가 성립됐더라도 효력이 없다. 의사 능력이 있어야지만이 유효한 거지. 그러니까 의사무능력자 보통 유아들 말하고요. 또 하나는 어떤 경우냐면 뭐 여러분들이 다 아셔요. 뭐 이렇게 뭐 완전히 뭐 미친 상태의 사람, 뭐 이렇게 정신분열 상태. 여기 누가 들어가냐면요. 보통 이런 걸 많이 얘기하지만 명정자가 들어가. 명정자. 그렇지. 이게 다 일본 한자 용어야. 법률 용어 이게. 근데 술주자가 붙어 있어요. 술주자. 술주자 다 붙어 있어. 술에 취해서 인사불성인 상태. 명정 상태라 불러 걸려. 자 보세요. 우리 사장님이 계약을 맺고 왔는데 술 한 잔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계약차 가서 술을 많이 먹고 완전히 뭐 테이프 끊긴 상태에서 도장 다 찍어주고 왔어요. 그러니까 술에 만취되어서 인사불능 상태에 맺어진 계약은 설사 계약이 성립했더라도 뭐다? 무효이다. 자능력이 없는 상태잖아. 이해되시죠? 네. 그런 거 우리가 이런 상황 의사무능력자라 불러. 이런 법률행위는 이렇게 이루어진 것은 다 뭐다? 무효이다. 의사 능력이 있어야지만 유효한 거. 그럼 사람 권력자 중에 살아있는 사람 중에는요. 의사 능력이 있을 수도 있고 의사 능력이 없을 수도 있는 거지.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이 사람들은 각종 맺은 계약은 다 무효이고 의사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맺은 계약만이 유효하다는 거죠. 그 의사는 있어. 자아 능력이 있어. 지가 말하는 의미 정도 파악할 능력이 있어. 있다면 이게 없어도 일 빠졌어. 얘 유아야, 유아. 또는 정신병 상태의 사람이에요. 아까 봤지만 자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무효됐잖아. 그럼 행위 능력 논할 필요? 그 다음 능력 논할 필요 없는 거예요. 의사 능력 있더라. 있다면 다음을 논할. 그러니까 권력이 없다면 의사 능력 논할 필요 없어. 이미 권력 가질 자격이 없잖아요. 권력 있더라. 있다면 다음에 논하는 것이 의사 능력 논하고 논해봤더니 의사 능력이 없는 의사무능력자야. 그러니까 다음 능력, 행위 능력 논할 필요 없어. 의사는 있더라. 있는데 그 의사는 있는 사람의 그 다음에는 과연 행위 능력이라는 것이 있는가? 이걸 또 따져봐야 돼. 이 행위 능력이라는 건 어떤 능력이냐면요. 능력이 이제 차이가 서로 있는데 행위 능력은 정상적인 판단력이라고 할까요? 판단력? 판단력이 떨어지냐 안 떨어지냐. 그러면 사람은 자아 능력이 있어요. 내가 말하는 의미는 파악할 능력이 있는데 얘가 정상적 판단력이 미숙하느냐, 정상 판단력이 정상적으로 존재하느냐를 논하는 게 행위 능력이에요. 근데 보통 우리가 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뭐라 부르냐? 제한 능력자다 이렇게 불러요. 이게 없는 사람들을 행위 무능력자, 제한 능력자. 옛날에 이거를 그냥 무능력자라 불렀어요. 근데 용어를 바꿨어요. 제한 능력자란 말로. 그러면 보통 말은 할 줄, 의사 능력이 있어. 이지만 지가 말하는 것이 판단이 떨어지는 사람 누구냐? 우리 제한 능력자를 법에 딱 규정하고 있어요. 그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미성년자예요. 만 19세가 됐을 때 성년이 되는데 만 19세 이하 미성년자는 내가 말하는 의미, 의사능이 있어요. 있더라도 판단력이 미숙하다 보는 거야. 그러니까 미성년자 가서 핸드폰 하나 사왔어요. 부모의 동의도 안 받고. 미성년자가 가서 어디 가서 뭐 하나 이렇게 뭐 계약을 맺고 왔어요. 그렇다면 의사능이 있기 때문에 일단 유효는 해. 그 계약 유효는 하지만 뭐 할 수 있냐 그러면 취소할 수 있다 그래요. 그래도 이런 제한능력 법률행위는 취소가 가능하다. 없었던 일로 취소할 수 있다. 유효하지만 일단 유효하지만 이 능력을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행위 능력자는 다시 나눠지는 거지. 행위 제한 능력자가 있고 행위 능력자가 능력이 있다면 통과되는 거고 행위 능력이 없다면 제한 능력 미성년자 같은 이런 제한 능력자라면 이 계약은 일단 유효하지만 없었던 일로 취소가 가능하다. 이 능력이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별건 아닌데 서로 단계로 따지는 건데 이런 그러면 만약에 어떤 계약을 맺었는데 두 사람이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왜 계약이라는 말 자꾸 하냐면요. 이러면 이제 계약을 법률행위라 부르는데 알아듣기 쉬워라고 계약을 맺었는데 이 계약이 성립한 계약이 과연 유효인지 무효인지 일단 유효하다면 효력이 있다면
후에 나중이라도 없었던 일로 후에라도 취소가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그걸 따지려면요. 능력을 따져봐야 돼. 항상 사람한테 능력 따져봐야 돼. 자, 계약 맺은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냐? 살아있는 사람이래요. 권리력 있대요. 그럼 통과되는 거 하나는요. 있는데 얘 자는 게 있느냐 없느냐. 유아 미친 상태의 사람, 술에 만취한 상태에 맺은 계약이냐 아니냐. 그랬더니 그런 상태가 아니래. 아니라면 유효하게 통과가 되는 거고 의사능력을 따져봤더니 그런 상태래.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였대.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맺은 계약이라면 이때는 효력 없는 무효가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 의사능력이 있어서 통과했어. 이후에 통과했어. 다음 따지는 게 뭐예요? 과연 예약이 그러면 이건 있지만 정상적인 판단력이 있느냐? 혹시 미성년자 아니야? 법원으로부터 무슨 성역 후견계시라 불러. 법원 선고받은 사람 아니야? 여러분들이 치매 같은 거 걸리고 정상 판단이 떨어지면 법원에 신청해서 그 선고를 신청해요. 그걸 우리가 이제 피성역 후견계 선고라 부르는데 옛날에 한정치산, 금치산자라 부르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런 용어들 자체가 사람을 좀 비하한다는 의미가 있어서 한정치산자, 금치산자를 요즘은 피성년 후견계시 받은 자 이렇게 표현을 해. 같은 말. 법원에서 선고를 받아버리면 그들이 한 모든 법률행위는 증여를 하건 뭘 하건 다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의사능력이 있다면 다음에 따져봤더니 법원부터 그런 선고를 받았거나 미성년자가 아니라면 유효하고, 그대로 유효하고 취소할 수 있는 건 아닌 거고. 그렇지만 의사능력이 있지만, 아까도 봤지만 이런 법을 선고를 받거나 미성년자가 이루어진 계약이라면 뭐 할 수 있다? 이제 취소가 가능한 것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사람과 사람 사이 계약을 맺었는데 그 계약이 아무 문제 없이 유효하려면 사람에게 능력 세 가지를 따져봐야 돼. 두 사람은 과연 권리능력이 있는가? 의사능력이 있는가? 행위능력이 있는가? 셋 다 있다면 통과. 셋 중에 하나도 걸리는 게 있다면 이제 그 계약은 유효하지 못하고 무효 내지는 취소한 계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세 가지를 따져보는 거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런 시험 문제는 안 나오는데 처음이니까 한번 해보는 거야. 이제 이런 얘기들이 툭툭 튀어나와요. 중간중간에. 자, 그런 게 능력 얘기고. 자, 완전 143쪽에 권리 변동. 자, 여기부터가 완전 용어를 한 10개 배울 거예요. 지금부터. 앞으로 이 자체 이 권리 변동 파트가 제가 어저께 출판사 때문에 10년치 기출문제를 단원별로 파악했더니 이 부분은 우리 이제 교과서 이 지금 143쪽에 2번의 권리 변동 여기부터는 교과서 이제 기본서 앞에 이제 여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부터 시험범이에요. 여기부터 시험범인데 이 파트가 22회부터 31회 때까지 10번 보면 2번밖에 안 나왔어. 출제 비중으로 봐서는 굉장히 낮은 거지. 10년간 2번밖에 안 나왔으니까. 하지만 여기서 쓰는 용어들은 앞으로 우리가 이제 여기저기서 계속 써먹을 거예요. 그 용어 때문에 배우는 거지 이 자체 굉장히 중요한 그 시험 출제 논점은 아니라는 거야. 자, 권리 변동 파트 볼게요. 그러면 권리의 변동. 하나씩 용어를 보자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변동이라는 말도 많이 쓸 거예요. 물건의 변동. 예를 들면, 물권리. 물건의 변동. 예를 들면, 채권의 변동. 이 변동이라는 말도 많이 써요, 변동. 한자를 쓰면, 한자 나온다는 게 아니라 이제 한자 읽으실 어른들 때문에 보는 거예요, 변동. 그러니까 변동이라는 말 보면 무슨 뜻이에요? 변화가 있는 거. 뭔가 바뀐다는 뜻이야. 뭔가 바뀌고 변화가 있는 거. 그건 국어학적 해석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한자를 읽을 줄 알고 국어학적으로 변동이란 뭐 바뀌는 거, 변하는 거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그런데 민법에서 말하는 변동이라는 용어는 법률 용어예요. 이 한자 뜻 이런 뜻은 아니야. 한자 뜻 그대로 직역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럼 막 수도 없이 많이 쓸려. 물권 변동, 채권 변동. 변동이란 말이 뭐냐? 변동이란 말은 이 세 단어를 줄인 말이야. 권리 변동은 권리의 발생, 권리의 변경, 권리의 소멸. 이 세 단어를 줄여서 변동이라고 불러요. 그럼 물권 변동 그러면요. 물권의 발생, 변경, 소멸. 채권 변동 그러면 채권의 발생, 변경, 소멸을 줄여서 이 세 단어를 줄여서 변동이다 이렇게 불러요. 법률 용어지 어떻게 보면. 또 이 변동을 또 뭐라 부르냐. 이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을 우리말로 하면, 이거 우리말 아니었어? 그러면 우리말 아니야. 한자 용어야. 응? 우리말로 하면 어떤 사람이 권리 변동이란 말은 다른 말 권리의 득. 이렇게 보면 돼요. 득실 변경을 보면 돼요. 득실 변경.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이런 토지 건물에
소유권이 발생되기도 하고 변경되기도 하고 소유권이 소멸되기도 하는 거. 그걸 다른 말로 어떤 사람이 토지 건물의 소유권의 득실 변경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같은 용어예요 지금. 그걸 줄여서 변동이라 불러요. 그런데 사람의 권리의 발생이요. 민법에서는 사람이 어떻게 권리를 얻는가? 권리라는 것은 남한테 주장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 응? 이거 권리라 부르는데 권리가 발생되는 방법이에요. 이 권리 발생은 이 학문적 법학적으로 보면 권리는 얻는 방법 둘 중에 하나예요. 이 두 가지 방법 말고는 권리 얻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는 사람이 권리를 얻는 득실, 얻는 것, 권리 얻는 방법의 하나는 원시 취득을 통해서 권리를 얻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승계 취득이 원시 취득, 승계 취득. 권리는 둘 중에 한 방법으로만 얻어요. 이 두 가지 방법 말고는 권리 얻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원시 취득이니 승계 취득이 아니니까 이런 것이 또 우리말이에요? 우리말이 아니에요? 우리말이 아니니까 이해가 안 되지. 우리말이라면 읽을 줄 아는데 왜 이해가 안 돼? 이게 다 일본 한자 용어야. 다시 이제 앞으로 그런 얘기 안 할게요. 네. 처음이니까 내가 이런 얘기 하냐면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는 건 여러분 탓이 아니란 얘기를 누구나 다 당연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이 한자를 한번 써볼게요. 자, 일본 애들이 독일의 민법을 받아들일 때 독일 말로 되어 있는 그 스페링을 일본 한자로 어떻게 번역했냐? 이렇게 번역했어요. 일본 한자 문화권이니까. 이렇게 번역해서 원시 취득이다. 그럼 한자 읽을 줄 알아도 뜻이 잘 안 들어와요. 그럼 원시라는 말이 뭐냐? 권리를 얻기는 얻는데 어떻게 얻는 거냐? 이 세상에 없던 권리를 내가 처음으로 내가 권리를 만드는 거야. 최초로 권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없던 권리를 내가 처음으로 만드는 것을 권리를 원시했다 불러요. 자, 내가 내 토지에 내 돈 들여서 건물을 신축했어요. 내가 내 땅에 돈 들여서 건물을 신축이 됐어요. 건물이 신축이 되면 이 건물에 무슨 권리가? 건물이 완성됐어요, 드디어. 이 건물에 소유권이라는 권리가 내가 발생하잖아요. 그럼 이 소유권, 내가 내 토지 땅 주인이 내 땅에 내 돈으로 건물 신축해서 건물이 완성되는 순간 이 신축한 건물 소유권 취득은 내 최초로 만든 소유권이지 누가 소유권 물려받은 거 아니잖아요. 그럼 이 건물을 소유권 원시 취득했다 부르는 거, 건물 신축했다는 소유권 취득. 예를 들면 이거 이제 원시 취득이라 불러요, 보통. 이거 이렇게. 근데 이제 이거 말고도 이 다음에 이제 민법을 배우다 보면 여기 이제 뭐가 쭉 붙어요. 이런 거 외우라는 거 아니야. 민법은 우리도 마찬가지야. 야, 그 어떤 교과서 읽을 때 원칙에는 뭐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부합, 혼합, 가공 이게 원시득이고 이게 다 이제 교과서 옆에 나열되어 있어. 그런 단어 몰라 틀렸다 그런 거 없어. 그런 거 묻는 시험 아니야. 명사 중요한 거 아니야. 근데 이제 건물의 신축에 따라 소유권 원시득인데 이게 이제 민법 물권법에 가면 법률의 규정이라는 게 있어. 법률의 규정에 따라.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야. 물리적으로 없었던 걸 처음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법률 규정에 따라서 오늘부터 처음으로 만든 소유권을 하기로 하자. 이 법률 규정 때문에 원시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볼 때 처음으로 물건이 만들어진 건 아닌데 법률 규정에 따라서 원시특한 거로 취급하기로 하자. 최초로 만든 소유권을 하기로 하자. 이 법률 규정에 따라서 원시특이 많아요. 외울 거 없어요. 이 점에 뭐 무주물, 선점 이런 것들이 쭉 나와요.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선의 취득, 시효 취득 이런 것들은 법률 규정에 따라서 처음으로 만든 소유권으로 취급하기로 하자. 원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근데 사실은 이 원시라는 말도 어려운 거예요. 잘 봐보세요. 권리 처음으로 만드는 게 원시득인데, 자, 내가 친한 친구한테 돈 1,000만 원을 빌려줬어요. 1년 뒤에 갚기로 하고. 그러면 채권의 발생이라 불러. 그래서 야, 1년 뒤에 갚기로 하고 이자는 없기로 하자. 고마워. 그래, 1년 뒤에 야, 그래도 친한 친구지만 저건 써줘. 차용증 써줘. 써줬어요. 그러면 내가 돈 빌려준 거야. 그럼 빌려간 친구한테 뭐가 발생하는 거야? 1,000만 원을 갚아달라는 채권이 발생되는 거야. 그러면 돈을 빌려서 근데 빌려간 사람한테 얻은 이 채권의 발생은 원시득일까요? 원시득이 아닐까요? 원시득이죠. 오늘 빌려준다는 그 행위에 처음으로 만든 채권이지. 남한테 물려받은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채권의 발생은 원시득이 돼요. 그러니까 매매계약이 맺어졌어, 매매계약이. 자, 매도인 갑과 매수인을 해서 매매계약이 체결됐어.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대금을 지급해달라는 대금 지급 청권이 발생한 거야. 그러면 오늘 매매라는 부당 매매계약 기회 처음으로 만든 이 권리지. 누구한테 물려받은 권리 아니잖아요. 근데 어쨌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돈을 빌려주건 매매계약이 맺어지건 임대계약이 맺어지건 뭐 대금지 청권이 어떻고 차임 집천이 어떻고 뭐 어떻고 하는 건 다 채권의 발생 원시 취득이에요. 오늘 매매계약 기에서 임대계약에 비해서 돈 빌려주는 계약에 최초로 만든 권리지. 누구한테 물려받은 권리가 아니잖아. 채권의 발생은 원시 취득이에요. 그러면 이런 거 외울 필요 없고요. 내 권리 처음 만들지 못하는 사람은요. 남의 권리 물려받는 거야. 그러니까 승계취득이란 내 권리를 만든 것이 아니라 누구의 권리를 물려받는 거야. 그럼 전 사람의 권리를 타인의 권리, 이거 타인이라 불러요. 타인의 권리에 기해서 남의 권리에 기해서 내 권리가 생기는 것을 승계취득했다 불러. 남의 권리 물려받는 거야. 근데 말로 쓸 줄 알아야 돼요. 원시특이란 물론 이렇게 내가 이제 알아들으라고 이렇게 하지만 이 지문이 나오면요. 이건 항상 이거야. 이해는 쉽게 하고 알기는 문장을 알고 있어야 돼. 아, 시험에 물을 때 그들이 법률학자들이 영어 시험으로 영어로 묻지 우리 알아들어가 최초로 만든 거 고르시오. 남의 권리 물려받은 거 고르시오. 이렇게 안 낸다고. 그건 이해하라고 하는 얘기고. 용어를 쓸 줄 알아야 돼. 그들의 용어는 자꾸 법률용어 써버릇해야 돼. 그럼 같은 말 하더라도 권리를 얻는 방법인데 원시득이란 굳이 말로 표현하자면 타인의 권리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타인의 권리라 불러. 타인의 권리에 남의 권리에 기함이 없이 남의 권리에 기함이 없이 내 권리를 만들어버리면 이거는 원시득했다 부르는 거고 남의 권리에 기해서 내 권리가 생기면 승계취득했다 부르는 거죠. 그럼 쉽게 얘기하면요.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을이라는 사람이 있다면 을이 얘 권리를 물려받는 거야. 남의 권리를 물려받는 거야. 내가 만든 게 아니라. 근데 왜 항상 이 앞사람을 뭐라 부르냐. 그들은 뭐지? 이 앞사람을 전주라 불러. 전주라 불러. 전주. 그럼 한자 쓰면 이게 뭐 해주는 거야. 참 다 별것도 아닌 걸 사람을 어렵게 만들어. 전주. 전주체 줄이는 거야. 전주체. 걔들 꼭 줄이잖아. 전주체. 전사람. 그러니까 전 사람을 전주체라 불러. 전주의 권리를, 전 사람의 권리를 다음 사람이 물려받으면 승계시켰다 불러. 그러니까 물려받는 이런 사람 뭐라고? 신주라 불러. 신주. 신주 뭐의 줄임말? 신주체. 하여튼에 사소한 거지만 사람을 주체라 부르잖아. 전 사람의 권리를 다음 사람이 물려받으면 승계시켰다 부르는 거야. 남의 권리를 물려받는 거예요. 그러면 남의 권리에 기해 내 권리가 생기면 승계시켰다. 남의 권리 기함이 없이 내가 권리 처음으로 만들면 원시겠다 부르는데 그러면 물론 좀 이따 더 보겠지만 근데 우리 민법 공부할 때 이 용어들이 쭉 나오면서 혹시 이걸 묻고 싶어 애들이 묻고 싶으면 다음에 원시득 고르시오. 승계취득 고르시오. 이렇게 단순한 명사 나열해놓고 고르시오. 이런 시험이 아니야 민법은. 뭘 물어도 문장으로 다음 중 원시득과 승계취득에서 맞는 것은 틀린 것은 그럼 원시득이란 타인의 권리에 기함이 없이 권리를 얻는 것을 말한다. 맞는 질문. 승계취득이란 타인의 권리에 기해서 자기 권리가 발생하는 것을 승계취득이란다. 맞는 질문. 이 문장으로 묻지 이거를 뭐 외우라고 묻지를 않아요. 이렇게요. 그럼 차이점이 뭐냐? 아마 민법 공부할 때 제가 이제 이거를 많이 쓸 거예요. 이거 분류하는 거 분류. 권리의 발생에는 원시득이 있고 승계취득이 있고 예를 들면 불가능에는 원시적 불능이 있고 후발적 불능이 있고 무효에는 전부 무효가 있고 일부 무효가 있고 뭘 나누더라. 이게 나누는 분류하는 기호잖아 이게. 뭘 나누면 앞으로요. 왜 분류를 하냐. 외우라 분류하는 게 아니야. 왜 나누는 거지? 차이점이 뭐지? 아니 권리 발생이 원시득이면 어떻고 승계취득이면 어떤데 권리를 분류하는 거지? 불능에는 원시적 불능이 있고 후발적 불능인데 불능은 불능인데 왜 분류를 하는 거지? 나눌 때는 뭔가 법적 차이가 벌어지기 때문에 나누는 거야. 그 법적 차이를 기억하시려 노력해야지 뭐 이런 거에서 이게 있고 저게 막 외우라는 게 아니야 지금요. 왜 나누는 거냐? 나는 이유가 있어요. 아니 권리 발생이 이 원시적인 승인에 무슨 차이가 있는 거냐? 이 차이가 벌어져요. 자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있다 칩시다. 이 갑이라는 사람이 내 전 사람이야. 전 사람 전주체라고 했어요. 전주가 무권리자. 권리가 없는 사람이야. 어느 토지 건물에 권리가 없는 무권리자야. 또는 무권한자야. 무권한. 아무 권한이 없어. 무권한자인데
다음 사람 을이라 봅시다. 다음 사람 신주체, 신주가 다음 사람이 내 전 사람이 무권리자, 무권한자일 때 다음 사람이 과연 어떤 권리에 원시 취득은 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가능한 거야. 이론적으로 볼 때는 네 권리에 기해서 내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원시득이란 법률 규정에 따라서 내가 최초로 권리를 만든 거로 취급하는 거기 때문에 내 전사의 무권리자라도 다음 사람이 권리를 얻는 것은 원시 취득이야. 권리 얻을 수 있어. 이론적으로 네 권리 물려받는 게 아니니까. 내가 처음으로 권리를 만드는 거니까 법률에 따라서 가능해요. 그런데 승계 취득은 남의 권리 물려받는 거예요. 시험 문제가 내 전 사람이 무권리자라면 다음 사람은 승계 취득 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될 수가 없지. 얘 권리 물려받아야 되는데 내 전 권리가 물려줄 권리가 없는데 다음 사람 어떻게 권리를 받습니까? 그럼 이 차이 때문에 나누는 거야. 그럼 굳이 문제로 표현하면 전 주체가 무권리자라도 원시 취득은 가능하다. 전 권리자가 무권리자 할 때 다음 사람 승계 취득은 안 된다. 물려받을 수가 없잖아. 권리 없는 사람한테 권리를 어떻게 물려받아요? 이 차이점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제 하나 예를 들었는데 어느 파트를 배우면 뭘 분류를 하더라. 분류를 하면 뭐가 있고 막 분류를 해. 그러면 무슨 차이가 벌어지지? 그 차이점. 항상 그게 이제 키포인트가 되는 거지. 여기에는 해당되는 뭐가 있다면 쭉 그 차이가 나열되고 있는 거 그런 것도 그런 거 아니에요. 그 굵직굵직하게 이 차이가 벌어진다. 근데 승계 취득에는 다시 용어는 안 하져요. 그럼 승계 취득이란 말을 이제 그림을 그려볼게요.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 내가. 제가 원래 친절한 사람이에요. 갑이라는 전주가 을에게 신주에게 죄송해요 이렇게 어려운 얘기 써서 같은 말 전주 신주 그러면 마음에 안 들어와. 근데 저는 너무 법용어 안 쓰고 너무 쉽게만 가르치는 거 예를 들면 사람마다 이해는 다르지만 용어는 그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야. 이 다음에 우리가 비진이 표시 같은 거 배워요. 비진이 표시했다. 그러면 남한테 거짓말하고 마음에도 없는 허언하는 거를 우리가 비진이 표시했다 하는데 남한테 뻥치는 거다. 시험장에 뻥치는 거다. 그게 안 나와 절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민법 교수는 민법용어를 써야 된다는 거야. 시험장 가면 법률용어로 묻지. 우리가 가비한테 뻥을 쳤는데 이렇게 안 나오거든. 너무 쉽게만 이해하려면 안 되는 거야. 영어 시간에는 영어로서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영어로 자꾸 써야지만 이게 익숙해지는 거지. 이해할 땐 내 마음속으로 쉽게 이해하세요. 남한테 뻥치는 거, 이걸 비진이 표시했다 그런 거지만 항상 읽을 때는 비진이 표시했다.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야. 법률용어를 자꾸 안 써봤다면 굉장히 낯설어. 알아도 낯설어. 그럼 단어가. 그럼 이 다음에 문제를 받으면 문제 해석하는 시간이 걸려. 이거 뻥쳤다고 얘기하는 거지. 이래갖고 문제 다 못 풀어요. 시간 내에. 여러분들 자꾸 용어를 써버려야 돼. 그래서 내가 전주, 신주 이런 얘기 아무것도 아니지만 전 사람이, 다음 사람이 이렇게 써도 되는데 그들은 다음 사람이 이렇게 안 내거든. 신주가, 전주가 이렇게 내거든. 자꾸 용어를 써버려야 돼요. 전주가 신주한테 권리 물려주는 거야. 얘 권리 물려받는 게 바로 승계 취득이에요. 얘 권리 물려받는 게 승계 취득이잖아요. 근데 승계는 다시 용어 나눠져. 여기는 다시 법률용어가 승계 취득은 다시 이전적 승계 취득이 있고 줄여서 그냥 이전적 승계가 있고 더 줄여서 그냥 이전이 있고 일초된 이전이 있고 이전적 승계 취득 이게 원어지만 이전적 승계 또는 이전이 있고 또 하나는 설정적 승계 취득이 있다. 이 법률 용어에 설정적 승계 취득이 있다. 즉 공통점은 뭐예요? 내 앞선 권리 물려받는 거야. 물려받는데 다시 용어 나눠진다는 거야. 용어 나눠질 때는 뭔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으니까 승계 취득이지만 남의 권리 물려받지 뭔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전 승계가 뭐냐? 이전 승계는 내 전 사람이 갑이요 갑, 전 사람의 권리를 다음 사람이 물려받는 건데 권리 물려준 전 사람 권리가 소멸해요. 소멸하고 다음 사람은 내 앞서의 권리를 전부 물려받아. 전부. 그럼 갑은 을에게 지 권리 전부 물려주고 자기는 권리가 소멸하고 다음 사람 내 앞서의 권리 전부 물려받으면 이전적 승계받는다 그래요. 그런데 이 말 많이 쓰나요? 많이 안 쓰나요? 많이 쓰잖아요. 여러분들 등기 같은 거 볼 때, 야, 이전 등기 했어? 설정 등기 했어? 많이 쓰잖아요. 야, 집 매매해서 잔금 받을 때, 야, 등기 냈어? 이전 등기 냈어? 그럼 이전 등기 했단 말 떨어지면 간단히 그려볼게요. 토지건을 매매했는데,
등기를 간단히 그린 거예요, 제가. 등기 갑구예요. 소유권을 기록한 난이에요. 소유자가 갑이었어. 그래서 을과 매매에서 매매 자금 다 받고 을이 법무사 통해서 오늘부로 등기소 가서 무슨 등기 신청한다 그래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한다 그래요. 그래서 2번 소유권 이전 등기. 항상 제목이 나와요.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자는 을하고 등기 났어. 이렇게. 등기 났어. 매수는 앞으로. 그러면 이 이전 등기란 말은 뭐에 줄인 말이야? 소유권 이전적 승계 취득 등기. 이 말이 떨어지면 내 앞사의 권리를 얘는 전부 물려받고 전 사람 권리가 소유권 소멸된 거지. 이전 등기란 말, 이전이란 말 떨어지면 전 사람 권리가 없어지고 다음 사람 내 앞에 권리를 전부 물려받는 거. 소유권 이전 등기한다. 이해되시죠? 그럼 얘 소유권 얘가 지도가 얘는 소유권 없어져야지 전 사람은. 근데 설정이란 말은 물론 승계 취득이니까 물려받는 거야. 전 사람 권리를 다음 사람이 물려받는 건데 권리를 물려준 전 사람도 권리가 소멸치 않아. 권리가 존속해요. 물려준 사람도, 가부도. 또 권리 물려받은 다음 사람도 내 앞 사람의 권리를 전부 물려받지 못하고 일부, 그 권리 일부만 물려받아. 그러면 설정적 승계받는 거다 그러는 거예요. 자, 토지 소유자가 여기서 보면 을인데, 땅 주인이 을인데 얘 은행 가서 돈 1억 빌리고 이 토지 등기부 을구에 등기부에 뭐 설정한다 그래요? 저당권 설정한다. 전세권 설정 등기했다. 저당권 설정 등기했다. 그럼 여기에 얘 소유권자야. 소유권이랑 권리에 기해서 저당권 설정 등기. 저당 금액은 1억 원. 저당권자는 은행.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이 병이라는 은행한테 이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했다고 소유권 없어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지죠. 또 이 설정하는 병은요. 얘 권리 중 일부만을 가져가는 거야. 왜 이 다음 병은 소유권이란 어느 부동산을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하는 권리 말해요. 그죠? 저당 설정에 따라서 사용 수익은 얘가 하고 있고 돈 갚지 않으면 교환과 처분 가치만 물려줬기 때문에 경락대 돈만 받아갈 수 있는 거지. 저당자 은행이 아파트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소유권자 권리 중에서 교환 가치, 처분 가치란 일부만을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얘 설정 등기했다 부르면 소유권에 기해서 소유권 일부의 권리만 가져가고 설정된 소유권자 권리는 소멸장 전속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 다음에 등기법 배울 때 등기부 을구에 들어가는 등기, 갑부는 소유권을 기록하는 난이야.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기록하는 난이야. 등기 을구에 들어가는 등기는 무슨 등기 한다? 지상권, 임차권, 저당권, 전세권 무슨 등기 한다? 설정 등기 한단 말 쓰죠. 설정 등기했단 말이 떨어지면 앞에 소유권은 유지되면서 소유권의 권리 중에서 권리 일부만을 가져가는 사람들을 저당권, 전세권, 설정 등기했다. 설정적 승계죄 줄임말이죠. 이해되죠? 네. 그러면 차이점이 뭐냐? 아니 결론 내야지. 이전의 승계와 설정 승계는요. 권리보다 전세 권리가 소멸하느냐, 소멸치 않느냐. 소멸하면 이전적 승계. 소멸적 전속하면서 일부만 가져가면 설정 승계. 결국 차이점은 이거네. 그림으로 보면 소멸하느냐, 소멸치 않느냐. 차이가 있는 거죠. 전세권, 자동 설정을 있게 한다. 용어들 다 여기서 나온 용어지. 근데 이런 용어들은 민법에 쓰는 용어가 아니라 모든 법학에 쓰는 용어잖아. 뭐 설정했다느니 이전했다느니 하는 것들은 다 여기서 나온 얘기다. 이전적 승계, 설정 승계. 그러면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져요. 아, 전세 권리가 없어지고 다음 권리 모두 물려받는 거. 아, 설정 승계. 전세 권리가 존속하면서 전세 권리 일부만을 물려받는 설정 승계. 여기 들어가야죠. 또 권리는 발생되기도 하지만 권리는 언젠가 또 변경되기도 해요. 또 변경되는 권리가 언젠가 소멸되기도 해요. 이걸 권리의 변동이라고 부르는 거잖아, 지금. 또 이걸 뭐라 부르냐. 발생된 권리는 언젠가 변경되기도 하고 언젠가 소멸되기도 해요.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을 권리의 일생이라 불러, 이거를. 여자 일생이 아니야, 권리의 일생. 언제 변경되기도 해요. 근데 이제 이 변경이라는 용어도 그냥 짐작할 뿐이지. 근데 여러분 짐작한 게 맞지가 않아요. 변경 그럼 뭐예요, 진짜? 뭔가 바뀌는 거. 진짜 뭔가 바뀌는 걸 말하잖아. 변경됐다. 뭐가 변경했다. 근데 그건 국어학적 뜻이고 법학에 말하는 변경이랑 뭐가 바뀌는 게 아니야. 굳이 말을 편하자면 어떤 목적물이, 자, 토지가 있다, 건물이 있다 칩시다. 자, 단독 가옥이 하나 있어. 토지 1000평짜리 토지 한 필지가 있어. 토지가 있어요. 건물이 있어요. 이 토지가 건물이, 이걸 목적물이야 봐. 어떤 목적물이 정말로 바뀌는 게 아니야. 그 목적물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아무 변화 있는 거 아니에요. 아무 변화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이 목적물이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 토지 건물에 만약에 소유권이랑 권리가 있다면 이 소유권에 어떤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니야. 어떤 목적물이 또는 어떤 권리가 소유권의 권리가 어떤 목적 권리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게 포인트야. 처음 바뀌는 거 아무것도 없어. 그 목적 토지는 그대로 있는 거야. 1000평짜리 토지가 뭐 땅이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단독 건물이 2층 건물이 되는 것도 아니고 소유권이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니야. 어떤 소유권이 어떤 목적물이 아무런 변화 없이 동일성 유지하면서 이게 포인트야. 사람만 바뀌면 주체 변경이라 불러. 주체 변경. 사람만 바꿨다면 주체 변경이라 불러. 용어가 잘 봐보세요. 자, 이 토지 소유자가 갑이었어요. 5억에 사업 팔기를 하자. 을과 매매 계약 맺고 을한테 매매했어요. 잔금 다 치렀어. 잔금 치른 날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 받았어. 매수인 을이. 그러니까 법무사 통해서 등기소와 소유권 이전 등기 냈어요. 그러면 소유 이전 등기 내서 등기를 떼어보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등기 간단히 그리는 거예요. 이 토지건물 등기부가 갑에 되는 것을 2번 소유권 이전 등기 누가 을앞으로 소유자 바뀐 거죠. 그러면 이 소유자 사람이 바뀌었더라도 이 목적 자체는 변화 있어 없어요? 없어. 소유권의 개수가 늘었다 줄었다는 것도 없어. 그래서 소유권이 그 목적을 더 유지하면 사람만 바꿔탄 거죠. 그럼 이게 주체 변경이 됐다 그러는 거예요. 주체 변경. 그 목적물은 그 자리 그대로 있고 소유권의 개수는 늘었다 줄었다 아무것도 변화 없어. 사람만 바꿔타는 거. 이걸 주체 변경이 불러요. 또 그 권리가 목적물이 어떤 동일성 유지하면서 내용이 바뀌기도 하더라. 내용의 변경이라 부르는데 요거는 아직 어려워요. 이 얘기는 이다음에 볼 거예요. 이런 용어들은. 또 동일 유지하면서 작용의 변경이 있어요. 작용의 변경. 세 가지 변경이 있을 수가 있다. 슬슬 못 알아듣는 얘기해서 죄송해요. 이 작용이라는 것도 일본식 한자 용어야. 그래서 이 다음에 보면 대항력 없는 임차권 등기업 대항력을 취득하거나 예를 들면 뭐 선순위 저당권 1번이 있고 2번 저당이 있는데 선순위 저당권이 돈 갚아 소멸해 버리면 2번 순위가 1순위 올라서 순위 승진이야 불러. 대항력 취득, 순위의 승진 이런 것을 작용의 변경을 부르는데 예전에는 이런 걸 냈어요. 가끔 가다가 잊을만 하면 3, 4년, 4, 5년 한번씩 냈는데 요즘은 이런 거 안 내. 이렇게 외워서 앞에 30파트 올해도 마찬가지야. 사실과 문제 어디부터 만났냐. 바로 103조부터 만나. 다른 무효인 거 고르시오. 무효가 아닌 거 고르시오. 그런 것만 내도 10문제가 차고도 넘쳐. 옛날처럼 뭐 이상한 거, 법률사실 요건, 법률효과 이런 정도도 내지 않아 요즘은. 그게 요즘이 뭐냐. 5년간 나온 적이 없어. 그럼 이제 우리도 바뀌어야 돼. 이제 이 다음에 보면. 여러분들 모르지. 내가 하지 않은 대로 하면 되는 거야. 양을 줄여야지 무정 샅샅이 한다 될 일이 아니야. 민법은 굵직굵직하게. 이 다음에 보면 올해도 마찬가지 작년도 마찬가지 3년씩 연속 103조 강행법구 폭행이 여기부터 시작되지. 이 학문적 이론적인 것은 교과서에 있고 예전에는 법대학생인지 이게 법대학생 중간고사 보는 시험인지 중개사 되실 분들이 중경에 필요한 지식을 배우는 시험인지 구별이 없었어요. 요즘은요. 요즘은 구별해요. 굵직굵직하게. 근데 어쨌든 이런 건 이 다음에 설명드릴 건데 사람 바뀌는 거 주체 변경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이따 볼 거예요. 왜 이걸 내가 강조했는지 볼 거예요. 또 권리는 언젠가 소멸되기도 해. 소멸. 권리의 소멸에는 뭐가 있느냐. 참 권리 소멸에는 용어예요, 용어. 권리가 없어지기도 해요. 권리가 소유권 같은 거 없어지기도 해요. 전세권이 소멸하기도 해요. 저당권이 소멸하기도 해요. 권리 소멸에는 절대적 소멸이라는 용어가 있고 또 하나는 상대적 소멸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권리 소멸 두 가지 나눠진다. 절대적 소멸, 상대적 소멸. 그러면 절대 소멸이란 말이 뭐냐? 절대 소멸이란 말은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완전 등장인물이 있겠죠. 뭐 갑이 어떻고 을이 어떻고 병이 어떻고 당사 삼자. 누구건 갑이건 을이건 병이건 당사자건 삼자건 이 세상 모든 사람한테 권리가 없어지는 것을 절대 소멸이라고 불러요. 모든 게 없어지는 거야. 매도인이건 매수인이건 삼자건 임대인 임차인이건 이 세상 모든 사람한테 권리가 다 없어지는 것을 절대 소멸이라고 부르고 또 하나 권리 소멸은 상대 소멸이라는 말이 있는 건데 상대 소멸은 오로지 나의 입장에서만 권리의 소멸이야.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권리가 없어지는 거지. 내 입장이 아닌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이 다른 사람은 삼자라고 불러요, 삼자. 예, 상대방이라든가 제 3자 입장에서는 권리 소멸이 아닌 거. 그럼 오로지 내 입장에서 권리가 없어지는 거야. 그러면 이 세상 모든 사람한테 갑이건 을이건 병이건 모든 사람한테 권리가 없어지는 것은 절대적 소멸. 오로지 내 입장에서는 권리 소멸이지. 내 입장이 아닌 다른 사람의 입장에 권리 소멸이 아닌 것은 권리의 상대적 소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얘기 뭐냐. 항상 뭘 이제 하고 나면, 물론 이제 앞으로 쓸 용어들 때문에 뭐 원시적 승계, 취득, 이전 승계, 설정 승계, 권리 변경, 주체 변경, 뭐 절대 소멸, 상대 소멸, 뭐 이 자체가 요즘 중요하다 보지는 않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용어들을 앞으로 많이 쓸 거예요. 그렇지만 어느 파트 손을 댔다 그러면 민법은 뭐 공법이나 세법처럼 뭐 단어 외우는 게 아니야. 앞자 따서 외우는 게 아니야. 응? 앞자 따서 외워서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 문제 묻지도 않아, 유치하게. 그럼 항상 어떤 수업하고 나면요. 한 파트, 간단한 파트든 복잡한 파트든 그 파트를 공부하고 나면 결론이 나야 돼. 결론, 그래서 뭐라는 거냐, 이게. 아, 이런 용어를 배워서 뭐 하자는 거냐.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야, 요즘은. 그게 이해거든, 그게. 그럼 우리가 이런 용어를 쓸 줄 알아, 대충. 그럼 뭐 내면 어떻게 내겠느냐. 혹시 나온다면. 아, 이 사람이 이 공인중개사 한번 볼 때, 아, 용어를 정확히 쓸 수 있나, 못 쓰나. 이걸 본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이 결론이야, 결론. 지금 제가 20분 떠든 게 결론은 이걸 아나 모르나요. 한번 해봅시다. 토지가 있어요. 토지가 한 필지, 1000평짜리 한 필지 토지예요. 소유자 누구냐? 아, 누군지는 토지 등기를 떼봤더니 소유자는 갑이에요, 갑. 근데 갑이 병이라는 공인중개사한테 중개 의뢰물로 이 땅을 내놨어요. 중개사님, 이 땅 좀 평당 얼마씩 해서 1000평짜리 5천만 이상만 받아주세요. 이만데. 네, 5천만 이상 받아주면 땅 팔겠습니다. 중개 수수료는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한번 중개해 보겠습니다. 맡겼어. 이 중개사야. 이 땅을 중개 의뢰물로 맡겼어요. 그 여러 작자를 구해서 이제 매수인이죠. 드디어 매수인 구해서 500만 깎아달라, 뭐 더 이상 못 깎아준다. 그래서 결국은 4,500만 원에 1000평짜리 임야 한 필지를 사업하기로 합의가 됐어. 계약이 맺어진 거야. 오늘 잔금 치는 날이야. 그 잔금 치는 날을 이인기라 불러요. 그 잔금 치는 중개사무실에서 매수인이 토지 매도인이죠. 중개사무를 통해서 잔금 치르고 이전 등에 필요한 서류 모두 교부 받았어요. 물론 중개수로 내고요. 그 매수인이 바로 법무사한테 등기 신청, 대리권, 우임장 써줘. 대리 줘서 법무사가 쌍방을 대리해서 등기소 가서 당일날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 넣을 접수 번호, 원인, 몇 월 며칠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자 을하고 등기 났어요. 한마디로 땅 사고 판 거야. 땅 사고 판 것을 법용어로 한번 이제 써보자는 거예요. 자, 사실 이제 이 얘기인데, 자, 여기서 이 말이 같은 말이에요. 잘 보세요. 이걸 쓸 줄 아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권리의 발생에는 원시취득이 있고 승계취득인데, 승계취득에는 이전적 승계가 있고 설정적 승계취득이 있어요. 이전적 승계. 이 말과 또 권리의 변경은 어떤 토지가, 건물이 동일성 유지하면서 사람만 바뀌는 것을 주체 변경을 불렀어요. 권리의 변경 중에서 사람만 바꿔 탄다는 이 주체의 변경이라는 용어와 권리의 소멸에는 절대적 소멸이 있고 상대 소멸이 있어. 오로지 내 입장에서 권리가 없어지는 권리의 상대적 소멸이란 말. 이 말은 같은 말이에요, 이게. 같은 뜻이에요. 이꼴이야, 이꼴.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자, 서로 글씨가 틀려. 글씨가 틀린데, 이전적 승계치란 말과, 주체 변경이란 말과 권리의 상대 소멸이 같은 뜻이다. 같은 의미다. 그럼 그 똑같은 걸 놓고 용어를 달리 쓰고 있잖아. 글씨가 달라지잖아요. 그럼 똑같은 사물을 놓고 이 용어가 달라진다는 거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요거 이해가 돼야지만 민법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소질이 있는 거야. 사회생활 때 우리는 똑같은 걸 놓고 똑같은 용어를 쓰지 않아요. 똑같은 걸 놓고도 누구 입장에서 쓰는 용어에 따라서 용어는 달라질 수 있는 거야.
아주 같은 걸 지칭하는 거야. 보세요. 객관적으로 제가 이름이 뭐예요, 제가? 홍남기. 그럼 저는 여러분들 홍남기 또는 민법 선생. 뭐 어떻게 불러 좋아. 내 지칭이야, 그게. 그래 나는 홍남기, 민법 선생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칭하고 이름을 쓰는 거지만 우리 아이들이 나를 부를 때는요. 아버지 또는 아버님, 부모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응? 우리 집사람이 나를 부를 때는요. 남편이다. 아, 여보란 말은 좀 간지러워요. 어이 그래. 어이 그러지 뭐. 어이지 무슨 뭐 저기 누구 엄마 뭐 이러지. 저는 여보란 말 안 써요. 어이. 여보, 남편, 배우자 이렇게 부르는 거야. 우리 부모님이 나를 부를 때는요. 자식이다. 또는 뭐 아범이다 이렇게 부르죠. 아범이다. 또는 뭐 이렇게 부르는 거야. 똑같은 사람을 놓고 누구에 따라서 용어는 달라질지언정 같은 것을 지칭하는 거지. 모든 사람이 똑같은 것을 놓고 똑같이 이름을 쓰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같은 말인데 의미뼈 쓰나 보세요. 자, 여기 봤어요. 여기 그림 그려졌어요. 자, 매술 의리 입장에서 볼 때 중개사 통해서 잔금 치르고 오늘부터 등기 냈어. 그럼 얘는요. 나는 오늘부터 이 토지의 을은요. 이전적 승계 취득자야. 내 앞사의 권리를 모두 물려받았어. 그럼 매수는 잔금 치르고 등기 냈다면요. 뭐라고 쓰는 거냐. 매수인 을 입장에 지금 저 부동산 매수인 을 입장을 때는 나는 이 토지는 오늘부로 이전적 승계 취득했어. 이거 써야 되는 거야. 이렇게. 나는 오늘부로 이 토지 이전적 승계 취득자야. 그러니까 매도인 갑의 입장에 볼 때는 잔금 받고 등기 넘겼어. 나는 오늘부로 이 토지 소유권이 더 이상 있어 없어요? 없잖아. 나는 오늘부로 이 토지 소유권에 상대적 소멸이야. 내 입장은 더 이상 소유권이 없어. 내 입장에서만 소유권 없는 거지 얘 입장에서 소유권 없는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어쨌든 잔금 받고 등기 넘겨버리면 더 이상 나는 오늘부로 이 토지에 이 소유권에 토지 소유권에 상대적 소멸이야. 그럼 중개사 이런 사람을 제3자라 불러요. 제3자. 이 민법에서는요. 간단해. 사람은 크게 두 명이에요. 두 명. 이 사람 둘을 뭐라 불러? 매도인 매수인. 당사자라 불러. 당사자. 아 임대인이건 임차인이건 둘이 뭔가 한 사람은 당사자라 불러. 당사자가 아닌 사람은 다 3자야. 병도 있고 또 뭐 정도 있다 싶어요. 정도 있고 무도 있어. 근데 얘는 제4자, 얘는 제5자, 제6자 좀 써볼까요? 그런 말은 없어. 다 3자야 그냥. 너와 내가 아닌 사람은 다 3자라 부르는 거야. 병이건 정이건 을이건. 4자, 5자란 말은 없어. 당사자 아닌 사람은 다 3자라 불러. 그 찾아보면 이제 중개사 입장에 보자고요. 그러면 중개 수수료 받고 드디어 다 끝났어. 그러니까 중개사 볼 때보다 이 토지는 오늘부로 그 동서 유지하면서 이 중개사 입장에 볼 때는 오늘부로 사람만 바꿨다는 거야. 주체의 변경이야. 라고 불러야죠. 중개사 제3자 병의 입장에 볼 때는 이 토지는 오늘부로 주체의 변경이야. 이렇게 불러야죠. 같은 말이잖아, 이렇게. 이 말을 쓸 줄 알으라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지. 거기에 뭐가 있다고 깨알만하지 붙어 있는 거 외우라는 거 아니야. 가장 옛날 말에 갑을령 딱 주고 토지가 매매되었다. 갑의 입장 볼 때는 뭐니 이게 등이 났다면. 매도 입장 볼 때는 권리의 상대 소멸. 매수 의뢰 입장 볼 때 잔금에서 등이 냈다면 이 토지 소유권의 이전적 승계 취득. 제3자 병의 입장 볼 때는 이 토지는 오늘부로 주체의 변경이야. 그래서 이걸 쓸 줄 아는 거. 이게 민법 배우는 의미고 이 물으면 그렇게 묻지 유치하게 앞잡다서 외울 일이 아니다 진짜는. 저거 하나 결론 났어. 이거 쓸 줄 아는 거. 이거 연습하셔야 돼. 자 그러면 한 파트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45쪽에 권리변동의 원인이라는 파트가 나와요. 자 여기 10분 쉬었다가 이 파트 볼 거예요.